주말 마치고 화요일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오늘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미리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유가와 금리, 환율 모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가 월요일 휴장을 갖는 기간 동안 국제 정세와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 동향 쫙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제 정말 강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죠. 근데 제가 24년 동안 봐온 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조용한 날 하루도 없었고 한 달도 없었고요. 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제 거의 1년을 날렸죠. 그리고 올해는 좀 조용히 가나 싶었는데 하마스가 또 난리를 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이야기들과 분석이 나오고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팩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어제 이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란이라는 부분, 이란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과연 확산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공격받은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를 거의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시간 정도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까지는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고 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선교사님들은 전혀 이제 피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수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도에도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마스가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팔레스타인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행하는 사태가 일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뭐 일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커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번 이슈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시작한 전쟁이고 이란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슈를 러시아 때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문제가 심각했던 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모두 다양한 자원과 곡물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죠. 커머디티가 한 번씩 다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이나 이 하마스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모두 원유 생산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없고요. 우리 현재 유가는 조건반사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팩트라는 부분이 좀 상황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란 말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이 이슈는 단기간 내에 끝날 이슈고요. 사실 오늘 거의 끝나는 분위기죠. 미국 증시 보니까. 하지만 만약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란을 넘어서 미국과 연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좀 이슈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이 이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이런 공격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때다 싶어서 또 달려들었는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다 이것저것 갖다 끼워 맞추면서 공포감을 만드는 이슈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황 벌어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페드워치를 봤는데 제가 오히려 공격 전이 10월 6일 지표랑 지금인 어제랑 비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11월 달, 12월 달 모두 지난 공격 전에 10월 6일 날 나왔었던 금리 동결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이게 떨어져 영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나오네요.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개입 여부와 이에 따른 미국의 반응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한글날로 휴장을 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증시 영향 제한적이었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 영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도 과연 제한적일까요? 이권희 부장님. 네, 국내 증시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요. 일부 뭐 방산주라든지 정유주가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이제 아까 김성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항공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기름값이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타격을 보는 피해 업종이 이제 항공 업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델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항공주들도 오늘은 일시적으로 그 여파를 피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 분쟁이 커지느냐 아니면 확전이 되느냐 뭐 아니면 휴전으로 이제 잠깐의 이슈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질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란이라든지 미국이 개입을 하냐 안 하느냐, 이게 확전이 되느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뭐 이란도 부인했지만 미국도 개입하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사실 뭐 이게 국제적인 이제 뭐 리스크, 이게 분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은 뭐 워낙 오래된 분쟁이고 가끔가다 이렇게 뭐 좀 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게 확전될까봐 이제 사실은 지금 다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걸 보고 놀라해서 지금도 다시 한번 좀 다시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보여줬죠. 결국엔 이게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유가가 급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다가 빠진 부분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그 최근 유가는 어떻게 보면 90불 찍었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전에 보도를 보면 사우디에서도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유가는 생각보다 이렇게 뭐 여기서 90불 넘어가는 일은 뭐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오늘 정유주라든지 뭐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피해주까지 봤을 때 오늘 아마 하락기 항공주는 뭐 일시적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방산주들이나 정유주들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일단은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제 유가가 밤 사이에는 4% 넘게 급등하면서, 물론 지난주 하향 안정화되긴 해서 다시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또 일각에서는 정말 우려감이 크신 분들은 뭐 50년 만에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건 아닌지, 과거 오일 쇼크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라는 목소리도 좀 크게 내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남인호 소장님께도 물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해생크 말씀대로 중동 전쟁에 대해서 좀 그림을 크게 한번 보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포함된 중동 전쟁은 크게 4차례 있었습니다. 1차 전쟁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독립전쟁이었죠. 원래 이스라엘은 1945년 전에는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서서히 1명, 2명씩 유태인이 정착하면서 결국 우리도 나라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생긴 게 1차 전쟁입니다. 다음에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이렇게 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요, 1차 독립전쟁에 있다만 약 10달 정도 걸렸고요. 나머지 2차, 3차, 4차는 전부 한 달 내로 끝냈습니다. 특히 3차 전쟁은 일주일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3차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쟁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일단 유엔이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하마스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 곳이 가장 큰 나라가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나왔네요.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란 정부도 발표했네요. 우리는 하마스 지원해 준 거 없다, 우린 개입한 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 사태는 크게 전쟁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마스는 뭡니까? 이슬람 저항 운동, 이 머리 글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나의 정당, 하나의 무장 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전쟁으로 간다, 중동 전쟁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유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70달러에 있던 유가가 90달러 초반까지 갔죠. 그러다 다시 80달러까지 안정을 보였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는 86달러까지 왔습니다. 아까 이거인 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 전쟁이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올라가가지고 100달러를 넘는 그런 불안한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월요일 뉴욕 증시도 보면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준 부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발언 속 안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가에 주시하는 이유, 다 연준의 움직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가랑 금리라는 거는 이게 되게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이제 똑같은 금액대라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부담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평균적인 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며칠간 유가 상승은 사실 조건 반사적으로 오른 게 맞다. 그래서 다시 안정을 찾는 게 맞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기름에 대한 수요, 유가에 대한 수요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겁니다. 일단 이걸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좀 보시고 생각하시기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빠르게 급등한 만큼 이란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시장이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확실히 아무래도 빠르게 좀 원위치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원유를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연준이라는 기관이 단순히 어떤 한 경제 지표나 가격을 하루 이틀 보고 뭐 몇 시간 보고 결정하는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바꾸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는 집단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바운딩 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이슈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큰 전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연준도 예상 못한 상황에서 지난 러시아 사태 이슈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번 하마스 사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유가의 어떤 조건 반사적 상승은 사실 거의 전반적인 전략에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단 현재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죠. 이제 피벗은 현재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빨라야 내년 2분기 말입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이 이슈 가지고는 빨라졌다라고 좀 보기에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유가와 금리 모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제가 왜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면 높은 게 아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금리를 완전 바닥에서 올라올 때 3% 4% 돼도 정말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4% 5%대 올라왔는데도 시장이 그냥 야 이거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전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적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기왕이면 좀 낮은 게 중요하지만 또 너무 낮아진다 해서 사실 또 시장이 또 안 좋아하는 업종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적응하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중국까지 들어오면요. 그걸 전반적인 그림으로 좀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네, 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조금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정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현지 시간 12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결과에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환율도 짚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이 셰켈의 환율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의 그러니까 우리 돈 약 4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좀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될까요? 네, 없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사실은 이게 그 셰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원래 외환 보유고가 많습니다. 2천억 달러 이상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쌓아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셰켈 강화를 막고 이제 강세를 막고 기술 부분에 외국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수출업체가 피해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그때부터 계속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 외환구 매각이 이번이 사실 결정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의 외환구 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300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통화 수합 150억 달러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빠르게 이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통화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빠르게 좀 나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셰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지금 타이밍에 공격한 이유라 보고 있는데 사실 현재 이스라엘 내 정치 상황 자체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스라엘이 사법 개혁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외인 투자 자금이 확 급감을 하면서 셰켈이 안 그래도 이미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건데 일단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이런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름 정말 우리끼리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밥그릇 싸움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하니까 공격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셰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돼 버리니까 조금 더 애매해진 것일 뿐이지 뭐 이거 가지고는 전반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기엔 애매하고요. 항상 이런 걸 이해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의 올 초부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나서 이제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셰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스라엘 사법 당국의 사법 개혁까지 포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여러분 투자하실 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증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유가 상승에 대한 환경은 또 조성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원달러 환율, 우리 외환 시장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정유주와 방산주가 움직였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직접적인 업종이 있고요, 간접적인 업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적 업종에는 오늘 미국에서 올랐던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방산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일 것이고요. 다음엔 정유주가 되겠죠. 특히 여기 전쟁 장소가 분쟁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동 아닙니까?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생산을 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더 확산되지 않기를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시나리오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고유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사일 공격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랑한 아이언돔, 즉 우리는 95% 방어할 수 있다는데 그 요격 시스템 이번에 거의 발휘를 못했죠, 실력을. 그래서 오히려 방어 시스템 쪽에 관련된다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방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 업종인데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포탄하고 탄약만 있으면 됩니까? 군인들은 밥 안 먹고 합니까? 그렇죠. 바로 식량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또 지금 부상자가 생기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약, 바이오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즉 전쟁의 간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중동전의 특징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중동전은 한 달 안에 끝난다 이건데 이번 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종은 꼭 여러분들 포트에 조금씩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유, 방산, 그리고 음식료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목들도 다 같은 종목들이 아니에요. 방산 쪽도 생각을 해보면 중동발 리스크니까 사막에서는 탱크가 다닐 수 없거든요. 우리가 좀 테마 안에서도 좀 똘똘하게 종목별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예, 일단 방산주 안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최근 이제 전쟁 구도라든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투기와 미사일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번 전쟁도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기로 이제 폭격을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됐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이집트가 관여했던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와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방산주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 수출했던 이력이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게 오히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정유주는 이제 S-오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종목이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부각되면 다시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거고 중동의 국가들이 그러면 미사일 무장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LIG 넥스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과 S-오일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유가 상승 수혜주로 뛸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도 있잖아요.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 이제 오늘 너무 떠서 시작을 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늘 음봉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장 시작 이후에 한번 흐름을 보시고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다시 대응을 좀 하시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락장 속에서도 또 고금리 배당 수혜가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는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은행주 상승 배경을 보면 물론 이제 최근에 증시가 워낙 또 불안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가 좀 빨리 부각돼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은행주들이 실적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50년 만기, 30년 만기 이런 대출들이 막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은행의 영업이익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은행주만큼 좀 매력적인 지금 종목들이 없는 거죠. 당분간 정부의 규제 리스크보다는
영업이익의 상승 이런 것들이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당연히 이제 이익이 좋아지면 배당 금액도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은행주를 투자하기에 적기냐, 뭐 조정이 나오면 한번 사볼 적기긴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